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행복 창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행복도 진화의 산물일까요? 이런저런 질문들로 작금의 행복 담론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등등. 이제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인간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비극적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행복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을 위한 인간 행위의 그러니까 행복을 인간 행위의 최상의 목적으로 삼았던 고대 철학자였는데요. 요즘도 두루 원용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얘기되는데,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출발점이자 핵심 탐문도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좋은 삶, 곧 행복한 삶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어떤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어떤 활동,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주, 좋은 능력, 이런 것이 이제 잘 활용이 돼서 잘 쓰여서 잘 발휘해서 자기 영혼이 세상의 길을 잘 내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최고선인 행복에로 이르게 하는 탁월성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적 탁월성과 성격적 탁월성. 지적 탁월성.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탁월한 것뿐만 아니라 성격적.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똑똑한데 좀 성격은 그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 탁월성과 성격적 탁월성,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경험과 시간을 통해 배워서 성취하는 게 지적 탁월성이라면, 습관의 결과로 형성되는 게 성격적 탁월성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봤습니다. 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윤리를 중시했는데요. 가령 대담함이 지나쳐 무모하거나 모자라 비겁한 상태가 아닌 용기, 즐거움과 고통이 지나친 무절제나 모자라는 목석 같은 상태가 아닌 절제, 노여움이 지나친 성마름이나 모자라는 화를 낼 줄 모름의 상태가 아닌 온화, 이렇게 용기, 절제, 온화,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노여움이 지나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성낼 때도 좀 비판할 때도 비판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화한 거, 이런 중용의 윤리들이 성격적 탁월성의 덕목들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때 합리적 선택의 문제나 습관의 중요성을 그는 논변하는데요. 여기서 왜 습관이 중요할까요? 왜 습관이 중요한지 우리는 되게 알고 있어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적 탁월성이 본성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습관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성적인 게 아니기에 계속 실행하고 발휘할 때 성격적 탁월성은 축적되고 획득됩니다. 예컨대 건축가가 집을 거듭 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건축가로서의 탁월성을 얻어가듯이, 정의로운 행위를 반복하면 정의라는 탁월한 품성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절제에 있는 일들을 수행하면서 절제에 있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일을 반복하면서 용기의 탁월성을 획득한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늦둥이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썼다는 설도 전해지거니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성격적 탁월성을 위해 습관의 중요성을 앞세웠습니다. 이 책의 본문을 잠깐 같이 보시면,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활동들이 어떤 성질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활동들의 차이에 따라 품성 상태들의 차이가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습관을 들였는지 혹은 저렇게 습관을 들였는지는 결코 사소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차이, 아니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로부터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들인 습관이 엄청난 대단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면서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좋은 습관을 들여서 성격적 탁월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으면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017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서 검찰과 사회정의 문제가 다루어진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탄탄한 플롯의 탁월성을 보인 그 드라마의 조연 검사 중 한 사람은 시중 진실이나 정의와는 거리가 먼 행위를 보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 위기에 처하자 후배 검사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바뀔 거라고 사정합니다. 시중 진실한 원칙을 강조하던 주인공은 마지못해 그에게 기회를 주지만 끝내 바뀌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으로 단죄된 기업가나 정치인의 초상들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지는데요. 어쩌면 시작은 습관의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났지요. 중요한 것은 현실적 위세와 달리 진실하지 않은 습관과 품성에 길들여진 이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습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린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전하려 했던 그 윤리가 23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목에 값하는 이유는 그 외에도 여럿 있을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역시 행복 창조의 비밀과 관련하여 성찰거리를 많이 지닌 작품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중요한 것, 아름다운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면에서 행복 찾기를 위한 지혜의 목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우찬재입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시면에서 책임과 배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소옥성에서 장미를 길들이다 속상해서 떠나왔습니다. 장미는 때때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요구했죠. 때로 거짓말을 하다가 부끄러워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가 길들인 장미지만 장미의 이런저런 태도 때문에 장미에게 공감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떠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린 왕자는 그것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꽃은 나에게 향기를 뿜어주었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는데 그 불쌍한 말 뒤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긴 난 꽃을 사랑하기엔 너무 어렸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그 말의 아이러니 같은 게 있어서요. 말을 자신의 본심과는 다르게 뻗대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미도
이 어린 왕자에게 자신의 본심과는 달리 말한 것이 있는데 어린 왕자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장면인데요. 장미가 겉으로 드러낸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미의 마음의 그 깊은 곳, 마음의 시면, 그 장미의 시면을 보았어야 했다는 어린 왕자의 반성적 사유는 매우 도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인간관계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그릇되지 않던가요? 세상의 많은 다툼과 시기, 미움과 결별이 이런 시면의 눈 혹은 시면의 사유, 내지 시면의 배려, 이런 것들이 결핍되고 결여되어서 비롯되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이렇게 반성적 사유를 길어올릴 줄 아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책임의 윤리를 거듭 강조합니다. 다시 소설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서 장미들을 다시 봐. 너는 이제 내 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다시 돌아와서 내게 잘 있으라고 말해줄래? 이것은 이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해 줄게. 어린 왕자는 그 장미들을 보기 위해 되돌아갔다. 당신들은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말했다. 누구도 당신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당신들도 누구를 길들이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내 여우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를 친구로 삼았고 그는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장미들은 무척 거북해했다. 당신들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당신들은 공허해요. 그는 다시 말했다. 누구도 당신들을 위해 죽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내 장미가 보통의 행인들은 그녀가 당신들과 닮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혼자인 그녀가 당신들 전부보다 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물을 주었던 게 그녀니까요. 내가 유리구를 덮어준 것도 그녀니까요. 내가 바람막이 뒤로 피신시킨 것도 그녀니까요. 내가 애벌레를 죽게 한 것도 그녀니까요. 그녀가 불평할 때 또는 으스댈 때 심지어 가끔 아무 말도 않을 때 내가 들어주었던 것도 그녀니까요. 그것이 내 장미니까요.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말이야, 그건 매우 단순해. 사람들은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절대로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절대로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 장미를 위해 내가 사들인 시간이야. 내 장미를 위해 내가 들인 시간이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어.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은 영원히 내 책임이 되는 거야. 너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라고 비행사가 말했을 때 어린 왕자는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걸 보니 무척 기쁘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우에게서 받은 보물과도 같은 선물을 어린 왕자가 아저씨에게 전달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우에게서 받은 선물을 되새길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이 소설 전체의 주제에 육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우를 통해 익힌 보물 혹은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선물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절대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 두 가지였죠. 그죠? 길들이지 않은 많은 장미를 통해 길들인 자기 장미와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앞의 본문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관계의 시면에서 책임과 배려의 윤리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책임과 배려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시면을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의 눈, 시만을 지녀야 하겠지요. 화자는 이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반복이 되겠지만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어린 왕자도 그랬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어린 왕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시면의 심한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쩌면 예전에 있었을 때 지금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깊은 곳의 마음의 눈, 그 시만을 회복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던 것이되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잃어버린 것, 바로 어린 왕자는 바로 그것을, 그 마음의 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부단히 탐구해야 함을 작가는 아울러 강조합니다. 소설 부문에서 이런 게 있죠. 어린 왕자는 한번 묻기 시작하면 답을 얻을 때까지 묻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미였다. 이런 문장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명료하듯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정녕 인간적인 것의 상실과 회복에 관한 우주적 드라마를, 정녕 인간적인 것의 상실과 회복에 관한 우주적 드라마를 어린 왕자는 연출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오래된 미래의 진실과 통하는 신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신화를 통해 인간은 본원적인 삶을 새롭게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꿈은 진실한 존재 정립의 가능성과 아울러 고정관념과 인습의 틀을 넘어선 역동적 창조성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 어린 왕자를 통해 우주적 동경과 인간적 진실의 신화를 넉넉하게 가늠해보고 새롭게 꿈꿀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어서 폭탄 돌리기와 책임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강조하는 책임의 윤리에 대해 더 심화된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사자성어 중에서 문예부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모기 등에 산을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예부산, 모기 등에 산을 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기 등에 산을 졌다. 이 상황을 장자 추예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문예부산이라는 말은 약한 자가 크고 중한 일을 맡았을 때를 빗댄 표현입니다. 약한 말에 무거운 짐을 실었다는 양마, 복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죠. 많은 이들이 제 역량이나 의무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런 이들이 많으면 피로사회나 과로사회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살면 너무 피곤하겠잖아요. 과로하겠잖아요. 그죠? 등에 사늘진 모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맡은 바 책임이 중한데 길은 멀기만 한 임중도원, 맡은 바 책임이 중한데 길은 멀기만 한. 그럴 때 있죠. 너무 힘든데 끝은 보이지 않고, 그죠? 이런 임중도원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플랜 A도 안 되고, 플랜 B도 안 되고, 플랜 C도 안 되고, 플랜 D도 안 되고, 이럴 때 마지막 플랜 Z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개체로서 자기를 보존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은 가능하면 책임질 일을 덜 하려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한스 요나스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은 행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책임질 것도 그만큼 적은 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적으면 책임질 것도 적다. 뭐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그럼에도 실존적 상황에서 인간은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나 책임지기 싫으니까 뭐 좀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할 일을 최소한 해야 되고 그래야 또 먹을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잠자고 꿈꾸었더니 인생은 아름다움이었다. 잠 깨어 세상을 보니 인생은 책임이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똑바른 길이라는 책에서 후퍼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후퍼의 지적처럼 삶은 책임의 연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고 보니 많은 이들이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문 앞을 쓸어라. 그러면 거리의 온 구석이 청결해진다. 각자 자기 과제를 다하라. 그러면 사회는 일이 없어진다. 라고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겨울에 눈 오면 자기 집 앞 쓰려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괴테에서 출발한 말이에요. 또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지도 않는 것은 고귀하다.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지 않는 것이 고귀하다라고 이제 니체 같은 철학자도 그런 말을 했고요. 논어에도 군자는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소인은 남에게 추궁하다. 그러니까 이제 군자는 자기 탓을 하고 소인은 남 탓을 한다는 것도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책임의 원칙에서 요나스는 먼저 실행된 행위에 대한 인과적 책임 소재로서 책임을 논하는데요.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의미이지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한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으로 그런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과관계만 따지면 책임 회피 경향이 늘어날 수 있기에 그는 책임 우호적인 분위기, 책임 우호적인 태도 이런 것을 요나스는 강조합니다. 인간 선에 대한 궁극적 목적을 고려하면서 왜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이것은 뭔가 가치 있는 삶은 뭔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것이 힘들더라도 또 고단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중시하는 책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때 공동선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더 주목되는 것은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도덕 철학적 책임론일 텐데요. 그 무엇을 위한 대상은 나의 밖에 놓여 있지만 나의 권력에 의존한다는 것이어서 나의 도덕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존은
도덕적 의지를 통해 권력을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권력은 나의 것이고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사태 또한 나의 것이다. 즉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행위되어야 할 것을 수행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현재의 공동체와 미래의 후세를 책임지는 생태학적 윤리라는 것이 한스 요나스가 책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더 보시면 내가 해온 일이 내가 할 일에 못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신과 인류에게 죄를 졌나이다. 이렇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내가 해온 일이 내가 할 일에 못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신과 인류에게 죄를 졌나이다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기의 절정을 이끌었던 예술가가 바로 다빈치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천재적이었고 얼마나 많은 일을 갖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온 일이 내가 할 일에 못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신과 인류에게 죄를 졌다고 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건축, 과학, 의학 등 다방면에 탁월한 업적을 내며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던 다빈치였지만 탁월한 책임의 원칙에서 보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이 돋보이는 발언인데요. 미국의 저널리스트 H.L. 맹커는 책임감이 마음을 괴롭힐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또 비범한 일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했는데 다빈치의 비범한 역시 그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탄식처럼 회자되죠. 책임 회피로 해야 할 것, 행해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그러면 또 그 폭탄을 받은 사람은 또 옆으로 돌리고, 그런 경향에 대해 한스 요나스는 도덕 철학적 성찰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책임 우호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한 생기 있는 심령에 대해서 더 이 생각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린 왕자에서 거듭 강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한 방안과 관련한 심화된 논의를 랠프 왈도 에머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게 월든 호숫가를 제공해 준 이가 바로 에머슨이었습니다. 소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에머슨은 비범한 청년을 감지했고 그에게 이끌렸고 그를 후원했으며 그가 타계할 때까지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신 같은 존재로 여기며 더불어 따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 나갔습니다. 에머슨은 미국적 영혼의 독립을 자연으로부터 찾고자 했던 초월주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네이처, 자연, 이건 1836년에 쓴 책인데요. 이 네이처에서 에머슨은 자연의 미는 정신의 미이고 자연의 법칙은 그 정신의 법칙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자연적 사실의 기호인 언어를 넓고 깊게 해주지요. 아울러 인간의 오성과 이성을 훈련시켜 진리를 탐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 무지하면 그만큼 그는 자신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네이처 이 자연이 출간된 다음해인 1937년 8월 31일 하버드 대학에서 행한 미국의 학자라는 연설이 있는데요. 이 미국의 학자라는 연설에서 에머스는 소크라테스 시절의 격언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와 오늘날의 격언 자연을 공부하라, 자연을 공부하라는 결국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너 자신을, 예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말과 자연을 공부하라는 요즘의 말은 결국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었던 홈스가 훗날 이 연설을 두고 미국의 지적 독립선언서라고 수례했을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던 연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한 상태였지만 천혜의 자연에 걸맞을 정도로 정신의 독립을 한 상태는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신의 새로운 좌표를 성찰하기 위해 에머스는 자아와 자연과 정신 사이에, 자아와 자연과 정신 사이의 회통, 소통을 강조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심령,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영혼의 가치를 중시하는데요. 누구나 그것을 지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 자신 안에 잠재해 있는 심령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드러내는 데 서툽니다. 그런데 생기 있는 심령이 절대적 진리를 보고 진리를 말하고 혹은 창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깃든 생기 있는 심령이 절대적 진리를 보고 말하고 혹은 창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심령을 보고 드러내고 창조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결론이나 생각에서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에 자신을 고정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백미러만 바라보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운전을 하지요. 그러고 뭔가를 열어나가죠.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전망하고 창조의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태도나 행동, 말들은 이전의 관습이나 권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정신, 그 자체의 감각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온다고 에머스는 역설합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학자들은 여전히 유럽 과거의 전통과 권위에 기대어 살아있는 심령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에머스는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라는 연설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대중의 아우성에 결코 굴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학자들이 기본 자세일 텐데 미국의 학자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유럽의 고상한 시신들에게 귀를 기울여 왔다. 미국 자유인의 정신은 이미 비겁하고 모방적이고 순종적이고 의심받고 있다 라고 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 미국 자유인의 정신은 이미 비겁하고 모방적이고 순종적이다. 그래서 의심받고 있다. 에머슨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연설을 한 지 벌써 180년쯤 지났습니다. 미국의 학자만이 아니겠죠. 한국의 학자,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연설인데요. 그리고 생트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생기 있는 심령으로 보고 깊이 생각하고 발명하려 할 때 새로운 세계의 길을 활달하게 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생트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강조했던 마음의 눈 또한 그런
생기 있는 심령의 눈,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에필로그에서 작가는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을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슬픈 풍경으로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봐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다 이곳을 보게 되면 즉시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당도하게 되거든 급히 지나쳐 버리지 말고 바로 저 별 아래서 잠시 기다려보라. 그러다가 꼬마 신사가 나타나서 웃거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황금빛이고 그가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든. 당신은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나에게 한마디 기별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기 바란다. 그가 돌아왔다고 말이다. 이런 어린 왕자의 결말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작가는 굳이 어린 왕자가 출연했던 사건을 실제 했던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려는 것일까요? 왜 작가는 어린 왕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어린 왕자는 다시 나타난다면, 어린 왕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 예수 재림의 신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게 잠시 왔다가 자기별로 돌아간, 그리고 다시 돌아올지도 모를 어린 왕자는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일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밖에 다른 가능한 질문 목록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 새로운 질문이야말로 현대사회의 여러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귀한 양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질문, 새로운 질문이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 새로운 질문으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도전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질문으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Yes, you can! 여러분은 플랜 Z시대의 사막에서도 우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성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 왕자이니까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